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워드 프로세서 필기에서 이제 3과목 기본 상식, PC 기본 상식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자, 3과목은요, 여러분들 PC 기본 상식, 이 3과목 부분 PC 기본 상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에서는요, 이 PC 기본 상식이 어떻다?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3과목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면요, 다른 자격증 취득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워드 말고 뭐 컴퓨터 활용력도 있고 기타 뭐 다른 컴퓨터와 관련 자격증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반 이상, 50점 이상, 20문제에서 10개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컴퓨터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있고요. 하드웨어는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딱딱한 부분,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하드웨어라고 얘기한다. 뭐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다 하드웨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프트웨어라고 있죠. 우리 컴퓨터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와 뭐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는 뭐죠? 컴퓨터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뭐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얘기한다.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만 있다고 해서 그 기계를 갖다가 작동시키지는 못하죠.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갖다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줘야지만 비로소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펌웨어. 펌웨어는 뭐냐? 그러면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장치를 갖다가 펌웨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펌웨어. 그러니까 펌웨어는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펌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 자, 그리고 컴퓨터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펌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아마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칩은 뭐를 할 때 쓰는 칩이냐? 뭐 밥솥 있죠. 밥솥, 전기 밥솥. 이 밥솥에 대한 프로그램이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이 칩을 딱 꽂으면 그러한 기능들. 이런 것들은 이제 펌웨어라고 그래요. 왜? 이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칩들은 이 특정한 기능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펌웨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의 구성 요소 말고 컴퓨터의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의 역사라고 이렇게 컴퓨터의 역사를 보시면요, 애니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니악. 애니악은 세계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로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었다. 자, 최초의 컴퓨터가 뭐냐 그러면요, 최초의 전자계산기, 여기 전자계산기라는 것은 컴퓨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의 컴퓨터가 뭐라고요? 애니악. 자, 그래서 컴퓨터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애니악이 뭔지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최초의 컴퓨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애니악의 특징이 뭐냐면요,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었대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뭘까요? 지금 내장 방식이에요. 내장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 무슨 말이에요? 컴퓨터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들이 다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원을 켜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은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장 방식. 컴퓨터 딱 키려면요, 컴퓨터를 키고 나서 프로그램들을 다 매번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킬 때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었구나. 애니악 세계 최초의 컴퓨터.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은 에드삭이라고 나와 있죠. 에드삭.
자, 에드삭이라는 컴퓨터는 뭐냐? 여러분들 에드삭은요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한 컴퓨터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내장 방식.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내장 방식이죠. 컴퓨터 키면은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드삭은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 최초의 컴퓨터는 뭐라고요? 애니아. 그리고 외장 방식.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쭉 보시면요. 여기서 유니박 1이라고 되어 있죠. 유니박 1은 최초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컴퓨터가 뭐냐 그러면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는 유니박. 자, 여기 최초라고 나와 있는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아, 최초의 컴퓨터가 뭐고, 최초의 내장 방식이 뭐고,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뭔지 이렇게.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가보시면 컴퓨터 발전에 대한 세대별 특징. 컴퓨터가 이제 발전을 해왔겠죠. 최초의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을 지은 겁니다. 1세대, 2세대, 뭐 3세대. 보통 10년씩 이렇게 세대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때 195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1세대 컴퓨터 기계어 일괄 처리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기계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을 해왔고, 일괄 처리. 여기 일괄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일괄 처리가 뭐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모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일괄 처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한꺼번에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래 같은 거 있죠. 세탁기에다 빨래 돌리죠, 여러분들. 어떻죠? 빨래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다 돌리는 거죠. 빨래 하나씩 우리가 세탁기를 돌리지 않고 일괄 처리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 때 기계랑 일괄 처리. 2세대. 자, 2세대로 넘어가면서요, 고급 언어가 개발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들 있죠. 뭐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람 중심의 언어인 고급 언어가 개발되었다. 이 기계 언어는요, 저급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기계 언어. 기계가 사용하는 언어다. 그래서 알겠죠? 그 다음에 2세대 때 운영체제가 이제 도입이 되었다. 자, 2세대 때는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OS라고 그러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뭐 리눅스, 뭐 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운영체제가 이렇게 도입이 되었다. 3세대 C 분할 처리, MIS 도입, OCR, OMR, MICR. 자,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 때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C 분할 처리.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3세대 C 분할 처리, 이 3세대에 대해서 좀 이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3세대가 이렇게 좀 많죠, 보면. C 분할 처리, C 분할 처리다라고 돼 있죠. C 분할 처리. 타임 쉐어링 시스템, 이렇게 약자로 얘기를 해요. TSS. 타임, 시간을 갖다 분할해서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CPU가 어떻게 CPU가 중앙 처리 장치죠. 이렇게 CPU가 있는데 걔가 시간을 갖다 분할해서 여러 개의 작업을 갖다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C분할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세대 때 이러한 C분할 처리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아시겠죠? 만들어졌고. 자, 그리고 C분할 처리가 이제 이게 온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의 컴퓨터 여러 명이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명이. 자, 이러한 작업의 개념보다는요, 여러 명이 이렇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C분할 처리로 뭐가 됐다, 여러분들?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있죠. 네이버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뭐 구글도 있겠고 다음도 있겠고. 그럼 여러분들 이 네이버 컴퓨터에 여러분들 한 명이 접속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이버라는 컴퓨터에 구글이라는 컴퓨터에 다음에는 그러면 한 명이 접속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시에 몇천 명이 또는 몇만 명이 접속해서 쓰겠죠. 근데 나 혼자서 쓰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거기 있는 컴퓨터들은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렇게 응답하고 대답해 주는데 몇 초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인터넷이 느리다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왜 그러다? 접속한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10명 접속할 때랑 1000명 접속할 때랑 어때요? 틀리겠죠. 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어때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시분할 처리. 자, 그래서 시분할 처리가 이렇게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MIS가 도입이 되었다. MIS라고 나와 있는데요. MIS가 뭐다, 여러분들?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자, MIS, 매니지먼트, 이 매니지먼트, M,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래서 MIS라고 얘기합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자, 왜 MIS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MIS, 경영정보 시스템. 자, 경영정보 시스템은요, 기업이나 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이 기업 또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이 경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 기업 경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 있죠.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뭐한다?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 정보들을 갖다 수집하고 분석해서 효과적인 경영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경영에 필요한 또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수집해서 어떻게 분석해서 수집하고 분석해서요 어떤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다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MIS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되었고 우리나라는요 한 1970년대 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갖다가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세한 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MIS가 몇 세대? 3세대다라고 이렇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OCR, OMR, MICR 이렇게 돼 있죠. 자, OCR. 자, 이 OCR은 뭐다? 광학. O가 이제 광학이라고 그래요. C가 문자, 캐릭터. 그 다음에 R이 리더, 판독기라고 그래요. 판독기. OCR. 자, 그래서 광학 문자 판독기. 빛을 이용해서 광학이라는 게 빛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갖다가 판독한다. 알겠죠? 자, 광학, 빛, 그 다음에 문자, R이 이제 리더, 판독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자 같은 걸 갖다가 판독하는 장치가 바로 OCR이다. OMR. OMR은 뭐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OMR. 마킹한다 그러죠? 마커. 그죠? 마킹.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광학, 마크, 판독기. 여러분들 OMR 카드 어디서 쓰죠? 우리 시험 볼 때 이렇게 동그라미 4개 이렇게 지금 오지선다죠. 우리 자격증은 사지선다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일 때 여기다 까맣게 색칠하죠. 자, 여기다가 뭐 이렇게 까맣게 색칠하잖아요. 여기 OMR 카드라고 해서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색칠한 데를 갖다가. 빛을 쏘이면 색칠한 데, 검정색으로 칠한 데는 빛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번 체크했구나, 3번 체크했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R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R이 들어가면 뭐다 여러분들? 판독한다, 읽어드리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OCR, OMR, 그 다음에 MICR이라고 해서 MICR도 만들어졌답니다. MICR이 뭐냐면 마그네틱, 자기, I가 뭘까요? 잉크, C가 뭘까요? 문자, R이 뭐다? 판독기. 자, 제가 말씀드렸죠. R로 끝나면 뭐다? 다 입력장치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R로 끝나면 판독, 읽어드리다. 그래서 입력장치구나.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그러니까 자석으로 쓰여진 잉크로 된 문자를 읽어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석으로 쓰여진 문자가 있다. 한국 뭐 그럼 이걸 갖다가 빛을 써 이걸 갖다가 입력하는 장치가 있어요. MICR. 자, 빛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장치는 뭔지, 어떠한 문자인지 입력하는 장치는 OCR. 자석에 잉크로 쓰여진 이런 문자를 갖다 판독하는 장치도 있는데 그게 MICR, OMR. 이렇게 3세대 때 이런 것들이 뭐다 여러분들 등장했다라는 거. 자, 3세대 때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3세대 때 뭐가 있는지. 2세대 고급 언어, 우리가 지금 뭐 C 언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있죠. 이 언어들이 뭐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도구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다음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쓰는 뭐 윈도우, 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운영체제가 이게 처음으로 도입된 게 2세대. 자, 이렇게 2세대, 3세대. 3세대가 또 특징이 많기 때문에 요 특징들 좀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볼게요. 4세대, 5세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4세대 때는요,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었다. 4세대가 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 PC라고 그러죠. 여러분, 퍼스널 컴퓨터. PC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이제 4세대 때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의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분산 처리, 여러 대의 컴퓨터를 분산시켜서 여러 개의 작업을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로 나눠서 작업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분산 처리. 이것도 네트워크의 개념이 도입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기억 장치. 가상이 뭐다? 버추얼 기억 장치, 가상, 버추얼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는요, 여러분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쓴다. 이걸 갖다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조 기억 장치 있죠. 보조 기억 장치. 여러분들 쓰는 뭐 하드디스크, 그런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띄어다가 여러분들 일부분을 이렇게 띄어다가 뭘로? 주기억 장치, 메모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갖다 우리 가상기억 장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게 4세대. 자, 4세대 개인용 컴퓨터, 네트워크, 분산 처리, 가상기억 장치. 우선 자세한 거 몰라도 4세대 때 뭐가 있는지 알겠죠? 자, 5세대 때는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본격적으로 뭐가 되었다? 활발하게 된 게 이제 5세대 때라는 거죠. 90년대 이후. 자, 인공지능 있죠. 요즘 AI라고 얘기하죠. AI, 인공지능.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걸 인공지능이다. 자, 그래서 5세대 때의 특징 이렇게. 자, 퍼지 이론이라는 게요, 이제 인공지능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매모호한 인간의 언어를 갖다가 애매모호한 인간의 언어를 갖다가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론이다라고 그냥 개념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이런 개념이 이제 퍼지 이론이에요. 우리 뭐 전라도 사투리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거시기, 야 거시기 한 거, 뭐 거시기 이게 정확한 의미로는 여러분들 뭐 단어로는 컴퓨터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다 보면은 서로 뭐 그런 것들이 통하기도 하죠. 아, 뭐다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 이론을 갖다가 그런 애매모호한 인간의 어떤 개념이나, 알겠죠?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를 갖다, 이런 언어를 갖다가 컴퓨터로 갖다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애매한 게 없거든요. 그런 애매한 표현들을 갖다가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한 이론이다라고. 그래야지 이러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적용이 되고. 자, 간단하게 이러한 개념이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고, 퍼지 이론이 뭐냐 자세하게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있죠. 여기 5세대 때 끝에 보면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은 뭐 익스퍼트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자로 이렇게 익스퍼트 시스템.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은요, 어떤 특정 영역의 전문 지식을 저장해 놓고 이를 갖다 활용해서
어떤 사용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다. 말 그대로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갖다 이렇게 축적을 해놓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합리적인 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전문가 시스템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4세대, 5세대까지의 특징들을 갖다가 자, 그런데 1세대, 2세대의 특징들이 뭐 그렇게 나온다기보다는요. 아까처럼 3세대, 4세대, 5세대 이 3, 4, 5세대의 특징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들이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3세대 때, 4세대 때, 5세대 때 뭐가 있는지 각각 세대별 특징을 갖다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내용 이제 자료의 구성단이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공부한다면은 적어도 요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몇 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 자료의 단위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료의 구성 단위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구성 단위도 한번 쭉 볼게요. 자, 자료의 구성 단위 보시면 처음에 가장 작은 자료의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비트라고 그래요.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가장 작은 자료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비트라고 해요. 비트는요, 0과 1을 갖다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는요, 0과 1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기계어라고 그러죠. 이 기계어는 0과 1로 되어 있는 언어예요. 컴퓨터는 많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다. 컴퓨터는 알겠죠? 이렇게 오프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 온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 기계가 우리 작동하는 게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 이 두 가지 작동 상태로 어차피 간단하게 말해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로 이렇게 처리한다. 이걸 갖다 0과 1을 디지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라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태, 이진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1과 0을 가지고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몇 진수를 쓰죠? 10진수를 쓰죠.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숫자의 개념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 자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다? 비트다. 자, 니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보다 큰 게 뭐다? 니블이에요. 이제 니블. 자, 니블 이렇게 반대로 할까요? 니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니블은 4개의 비트가 뭐야? 1니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10 뭐 이렇게 1100 이런 거 이렇게 4개의 비트를 모아서 얘네들을 뭐라고 그런다? 니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블보다 큰 단위가 뭐다? 또 바이트예요. 바이트. 여러분 바이트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바이트는요, 1바이트는 뭐냐면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 문자 하나가 1바이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문자를 표현하는 우리가 뭐 A, B, C 그럼 몇다? 1바이트. 그리고 이걸 3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바이트는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 그래서 이 바이트 하나를 만들려면요, 8개의 비트가 모여야 돼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 8개. 이렇게 8개가 모이면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1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블이 이렇게 2개 모여져 있으면 그게 바로 1바이트가 되겠죠. 4비트, 4비트씩.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트. 자, 바이트. 여기 좀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바이트가 모이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만다? 워드를 만든다고 그래요. 워드. 워드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워드 돼 있는데 이거 단어라는 뜻이죠.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단위. 그러니까 CPU 있죠, 여러분. 중앙 처리 장치. 이 CPU가 한 번에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단위를 워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이트가 모이잖아요. 그거 워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CPU라는 게 중앙처리 장치인데 얘가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런 양의 단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시면요, 워드에서도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풀워드는 우리말로는 전 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전 워드, 꽉 찬 워드, 풀, 영어로 꽉 찬 워드. 자, 풀워드는 4바이트, 그러니까 바이트가 이렇게 4개 모여 있잖아요. A, B, C, D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풀워드가 되는 거예요. 하프워드는 뭐다? 이거의 반, 하프, 그죠? 하프라는 뜻이 반이잖아요. 반 워드, 2바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더블워드는 뭘까요? 전워드의 배가 된다. 이거의 배, 2배가 되니까 8글자겠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더블워드, 배워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배워드. 자, 그래서 워드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또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풀워드가 전워드, 오리지널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것보다 반에 해당하는 게 하프워드 2바이트, 더블워드가 8바이트. 그리고 워드라는 건 뭐다?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 CPU가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위가 바로 워드의 단위구나. 자, 그리고 필드라고 돼 있죠. 필드. 그 다음 워드보다 큰 단위.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럽니다. 항목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필드가 무슨 말이야? 항목이라는 말로 쓰인다고요. 항목. 그래서 필드는 항목이란 뜻. 자, 필드가 우리말로 항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에 대해서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죠?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이기도 하다. 자, 이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이제 필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필드는 뭐냐면요, 워드가 모인 게 필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런 것들 보이죠? 뭐 국어 필드다, 영어 필드다, 수학 필드다, 뭐 이렇게. 자, 국어면은 여러분들 국어 점수 80, 70, 60 이런 것들이 모인 거죠. 90, 79, 80.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국어 필드, 영어 필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의 표현을 하는데 최소 단위. 그러니까 이 국어 점수를 갖다 모아놓은 이런 게 바로 뭐다? 필드란 얘기예요. 국어 필드. 그죠? 의미 있는 어떤 정보의 표현 단위겠죠. 영어, 뭐 이름도 있겠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필드다. 우리말로 항목, 국어 항목, 영어 항목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파일을 구성하는 뭐다?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필드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워드가 모이면 필드가 되고, 자, 필드가 모이면 뭐가 된다? 레코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필드라고 그랬죠. 이 필드가 모여서 이렇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레코드. 80점, 90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모이면 그게 레코드예요. 레코드는 하나 이상에 관련된 필드가 이렇게 필드가 모여서 구성이 된 거다. 이해가 되시죠? 이 행을 갖다가 레코드라고 그런다. 자료 처리의 단위다. 우리가 자료를 처리하는 단위는요, 레코드 단위로 자료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는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가 바로 정보죠. 그런 것들은 바로 필드겠고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처리하는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죠? 레코드는 자료 처리의 단위. 자, 그리고 이런 레코드가 모여서 바로 파일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모이면 또 그걸 뭐라고 그런다? 데이터베이스라고요. 파일이 여러 개 모이잖아요. 파일들이 여러 개 막 모였어요. 그러면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구성의 단위를 갖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뭐 나와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갖다 우리 사용하면서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이 무슨 의미인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시험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필드가 뭐고 레코드가 뭔지, 또 워드가 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료의 구성 단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은 컴퓨터의 분류,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류를 해놓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컴퓨터 분류 중에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류해보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래요. 디지털 데이터와 어떻게 아날로그라는 데이터로 나눠본다. 자, 보세요.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로 구분이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분류를 갖다 보시면요. 디지털 컴퓨터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들을 디지털 컴퓨터라고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게 디지털 컴퓨터예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수 목적. 특수한 목적, 아날로그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들 전류, 전압, 온도, 입력 형태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요. 숫자나 문자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죠.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전류와 전압과 온도. 그러니까 아날로그 컴퓨터는 그냥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지진 계산하는 거 있죠. 이렇게 파형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거꾸로 그렸는데 이렇게 또는 사람 맥박 뛰는 거 있죠. 병원에 가면 뚝뚝 이렇게 파형을 갖다 이렇게 파형을 그려는 거. 이런 게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컴퓨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죠?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있는 그 컴퓨터만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분류로 보면요. 그런 것도 바로 컴퓨터인데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그래요. 아날로그는요, 여러분들 비연속적 데이터라고, 연속적 데이터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연속적. 자, 보이세요? 이 파형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떠한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디지털은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디지털 데이터는 비연속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 디지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들 많이 봤죠? 이렇게. 이게 디지털이에요. 꺾인다. 자,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꺾이죠. 그래서 비연속적이다. 0과 1로 0과 1로 0 아니면 1,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근데 어때요? 아날로그 데이터, 연속적 데이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0.1, 0.2, 0.3 뭐 이런 식으로 값이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입력 형태는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 문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된다. 입력 형태.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보면 출력 형태.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 여기 디지털 컴퓨터, 여기는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출력 형태도 숫자나 문자, 그죠? 아날로그는요, 곡선 그래프로 표시를 한다라고. 자, 연산 형식은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산술 논리 연산. 자, 그래서 Arithmetic Logic Unit, ALU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술 논리 연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산술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논리 연산,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산에 이용이 된다. 아날로그는요, 미적분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아날로그를 그려봤죠. 이렇게 파형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미적분 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연산. 구성회로는요, 여러분들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라는 회로를 이용한다라고요. 아날로그는요, 증폭회로, 이렇게 어떤 파형을 증폭시키기 위한 회로가 필요합니다. 논리회로는 0과 1, 0이냐 1이냐 이런 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따져야 하니까 그런 회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논리회로, 증폭회로. 프로그래밍. 자,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컴퓨터만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안 깔려 있어요. 컴퓨터에 윈도우도 없고 한글도 없고 엑셀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 필요, 아날로그는 불필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맥박 측정하는 게 있다. 그럼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라 그거는 전원을 꽂아서 이렇게 측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자, 그리고 정밀도. 디지털 컴퓨터는 필요한 한도까지 정밀하게 뭐한다?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 어떻게 한다? 아주 정밀하죠.
아날로그 컴퓨터는 여러분들 제한적이다. 정밀도가 좀 제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체중계 있죠. 체중계. 그러니까 사람 체중 재는 거 있죠. 그런 체중계가 바로 두 가지로 디지털 체중계하고 아날로그 체중계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디지털 체중계와 아날로그, 이게 아날로그 체중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눈금으로 표시되는 거, 그죠? 이런 게 아날로그 체중계예요. 자, 아날로그 체중계. 디지털 체중계는 뭐죠?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 눈금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어때요?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시계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바늘로 표시내는 게 아날로그 시계죠. 이거 눈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성은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죠. 디지털 시계는요,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 그죠? 몇 시 몇 분, 14시 00 뭐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얘가 정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디지털 컴퓨터가. 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이해됐죠? 디지털, 아날로그. 그래서 정밀도.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디지털 컴퓨터는 필요한 한도까지, 그리고 아날로그는 제한적이다. 그죠? 오차가 생길 수도 있죠. 눈금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기억 기능이 있다.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 기억 기능 있죠. 기억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없다. 적용성, 여러분들 범용이다. 범용이 뭐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 옆에는 뭐죠?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한 목적용으로 쓰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한 요 표를 갖다가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죠. 이 표를 갖다가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뭐 이런 것보다 이 연산 형식 이것도 좀 봐두시면 되고, 구성회로 프로그램 필요하냐, 정밀도, 알겠죠? 적용성,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자료 처리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진다?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로 나눠주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데이터 표현 방식. 우리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표현 방식 보시면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 숫자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뭐가 있느냐?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은 큰 수나 아주 큰 수나 또는 아주 작은 수를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표현에 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부동소수점은요,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아주 큰 수나 또는 아주 작은 수, 0.00000000 뭐 1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 부동소수점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1.4 곱하기 10의 100승 뭐 이런 식으로 보이죠? 아주 큰 수. 또는 마이너스 그냥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0승. 그러면 아주 작은 수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갖다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다. 이런 지수 형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수, 아주 작은 수를 갖다 표현하기에 적합한 표현 방식이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 다음 나온 거는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부동소수점은요, 여러분들, 부동이라는 게 뭐다? 부동. 이렇게 딱 부동하고 고정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부동은 뜰 뿌자를 써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14 뭐 이렇게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또는 1.24. 요 소수점이 떠다닌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런다? 부동소수점. 그러니까 자릿수가 이렇게 이 소수점이 떠다닌다 그래서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 아주 작은 수. 고정소수점은 정수 표현 형식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표현 범위가 좁다. 이 반대겠죠. 그래서 4, 5, 6 이런 거에 이제 정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수, 소수점이 없는 수.
이게 소수점이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이 끝에 한마디로. 그래서 정수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고 구조가 단순 반대겠죠. 표현 범위가 좁다. 처리 시간이 짧다. 이런 특징을 가지겠죠. 그래서 수를 표현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구나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문자 표현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문자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자 표현 방법에 보시면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라고 그래요. 확장된 또는 그냥 확장이라고 할게요.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 영어로는요, FCD 코드라고 그래요. EBCD, IC 코드 이렇게 읽기도 하겠죠. FCD라고 읽습니다.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컴퓨터 안에 있는 우리 데이터들을 갖다가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자로 표현한다. 그때 이제 쓰는 코드가 뭐냐? EBCD, IC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8비트, 8개의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8자리의 비트를 가지고 뭐 한다? 데이터를 표현한다. 이렇게 1010 뭐 이렇게 디지털 들어가겠죠. 1과 0이. 자, 그래서 8비트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뭐냐? EBCD, IC 코드, FCD 코드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세한 것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표현 코드에 또는 숫자 코드 표현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복잡해, 이해도 안 돼, 그러면 우선 종류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ASCII 코드라고 되어 있죠. ASCII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ASCII 코드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ASCII 코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인포메이션 뭐 인터체인지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미국 표준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미국 표준 코드, ASCII 코드. 미국에서 만든 코드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 내부에는요, 이 ASCII 코드 값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요. 컴퓨터가 어디에서 만들었죠? 미국에서부터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ASCII 코드 값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태권도에서 쓰는 용어들이 우리말로 돼 있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ASCII 코드는 7비트, 7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뭐를 표현한다? 문자를 표현한다. 그게 뭐라고요? ASCII 코드. 알겠죠? 그래서 ASCII 코드가 몇 비트? 7비트로 데이터를 표현한다. 문자를 표현할 때 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ASCII 코드는요, 일반 PC나 여러분들 데이터 통신에서 많이 쓰이는 코드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갖다가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일반 개인용 PC 있죠? 우리 개인용 PC나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코드가 뭐냐? 그러면 ASCII 코드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나왔는데 확장 ASCII 코드가 있어요. 확장 ASCII 코드는요, 몇 비트? 8비트짜리예요. 말 그대로 확장이 된 거예요. 7비트짜리인데 거기서 하나 확장을 시켜가지고 확장 ASCII 코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 8비트짜리다라고요. 시험에서 ASCII 코드가 8비트라고 나왔네. 그건 확장 ASCII 코드입니다. 그래서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구나 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BCD 코드라고 있는데 이건 6비트, 6개의 비트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 수에 따라서 뭐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진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비트면 여러분들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가지수는 몇 개일까요?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건 0과 1이죠. 비트가 0, 1을 갖다 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개일까요? 자, 보세요. 00, 01, 10, 11. 몇 가지 경우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자, 보세요. 이거 이외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지 않죠. 자, 2비트면 비트가 2개면 여러분들 2의 몇 승? 2의 2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4가 돼요. 미수가 2, 지수가 2가 되겠죠. 그러면 3비트일 때는 2의 3승이라고 계산하면 돼요. 2의 3승이니까 얼마죠? 여기다 곱하기 2 하니까 8. 8가지 수가 8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SCII 코드는 7비트면 여러분들 2의 7승이에요. 2의 7승은 128가지 표현할 수 있다. 128가지. 6비트면 뭐죠, 여러분들? 64가지의 정보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SCII 코드는 7비트로서 128가지의 정보를 표현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28가지 거기 안에 뭐 영어 대문자가 있을 수 있고 소문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숫자, 특수문자들 있죠. 여러분들 특수문자 같은 거 우리 쓰잖아요. 그래서 별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아스키 코드 값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표현 코드들에서 이렇게 각 비트에 비트 수가 최소한 몇 개인지 아시겠죠? 구분해서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아스키 코드가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일반 PC나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기본 코드가 뭐냐? 그러면 아스키 코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들 한번 볼게요.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코드 두 가지의 코드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가중치 코드, 비가중치 코드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가중치 코드는 가중치라는 것은 각 자리마다 각 자리마다 특정 값을 가지고 있는 코드다. 그게 가중치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만약에 4개의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자 4비트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2비트라고 할게요.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뭐냐? 그럼 자 보세요. 2비트니까 비트가 2개잖아요. 0, 0. 이게 뭐죠? 0 값이죠. 0, 1. 이거는 여기서 하나 더한 거니까 1. 또 여기 딱 하나 더하면 뭐가 되죠?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반올림해서 1, 1, 0. 여기가 2가 되고 1, 1이면 이게 3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각 자리마다 값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는 0의 값, 여기는 1의 값, 아니 2의 0승, 2의 1승 이렇게 자 2, 0, 0, 0 자 2비트니까 우리가 2진수죠. 2의 여기가 뭐다 여러분들 1승 자리 2의 1승 자리 이게 2의 2승 자리라고 그래요. 이런 가중치 값이 갖고 있어요. 2의 1승은 뭐죠 여러분들 2겠죠. 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잘못 설명드렸어요. 2의 0승이에요. 0승부터 2의 1승 2의 0승 여러분들 수학에서 2의 0승 어떠한 지수가 0이면 뭐가 되죠? 무조건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 여기는 1의 값 여기는 2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1의 값 2의 값 2의 1승이니까 그리고 00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스위치가 꺼져 있다. 0은 오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여기 스위치 켰어요. ON. 여기 꺼놨어요. 그러면 2의 0승 1값을 스위치를 켜줘라. 그러니까 1이 된다는 거고 1, 0이면 뭐가 된다? 1, 1이면 여러분들 여기 1의 값 여기 2의 2승 2의 값 그러니까 둘 다 스위치 켰으니까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자리마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값에 따라서 숫자 값을 갖다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걸 갖다 가중치 코드, 비가중치는 이 자리마다 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 코드, 비가중치 코드. 자리마다 값을 가지느냐, 특정 값을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중치 코드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8421 코드 이게 8421 코드가 8421 그러니까 여기는 8의 값 여기는 4의 값 여기는 2의 값 1의 값 자 그래서 8421이면요 10을 표시해봐라 10 정수 10을 표시하라 그러면 1빵 1빵 자 8번 있죠 8번 스위치 불 켜주고 2번 스위치 불 켜줘라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10번을 만드는 거예요 10을 만든다는 거죠 1은 불을 켜주는 거라 그랬죠. 스위치 올려줘라. 이런 뜻. 0은 꺼줘라. 자, 이렇게. 그 다음 2421 코드. 2421. 그죠? 여기는 2의 값, 4의 값, 2의 값, 1의 값. 그럼 7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1, 1. 그리고 여기 빵. 그럼 4 더하고 2 더하고 1 더하면 얼마가 되죠? 7이 만들어져. 이게 이제 0, 1, 1, 1이 이제 7이 된다는 거죠. 2421 코드에서. 그 다음에 5421, 741.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네 자리마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다, 여러분들? 가중치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아, 각 자리마다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가중치 코드다. 자, 그 다음에 비큐너리 코드. 2-5진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큐너리 코드는 2-5진 코드. 그래서 이 8421 코드에다가, 아니,
이 8421 코드처럼 얘도 241, 541, 741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만 숫자가 없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비큐너리 코드 또는 바이커너리 코드 이거를 갖다 다른 말로 2-오진 코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 코드 8421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241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구나. 가중치 코드구나. 그 다음에 하나 안 들어가 있는 거 바이큐너리, 비큐너리 코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가중치 코드에는 각 자리의 수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코드다. 그래서 종류에는 3초각 코드가 있고요. 3초각 코드, 그레이 코드, 아웃 오브 코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자세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3초각 코드 같은 경우는요. 8421 코드에다가 3을 갖다가 더해서 만든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가중치 코드. 가중치 코드, 비가중치 코드를 갖다 좀 종류만을 갖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구분할 때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지 말고요. 가중치 코드만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841, 241 뭐 이렇게 숫자 들어간다. 네 자리 숫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비큐너리 코드 요거까지가 가중치 코드구나. 나머지는 뭐죠? 그러면 비가중치 코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구분이 되겠죠? 쉽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PC 3과목 PC 기본 상식 있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PC 기본 상식 어떻게 보면 PC 기본 상식 내용들이 좀 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오랫동안 뭐한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들이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을 갖다 찾는 건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